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23 국제사회 이해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3부터 끝까지는 이제 국제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24강에 거의 다 있고요. 23, 25는 그냥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23하고 25는 중요 내용만 보시고 나머지는 24에서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국제사회의 형성과 변화. 자, 국제법은요, 지금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가 오래 안 됐잖아요. 그리고 냉전 시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기원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에서도 국제법에 뭐 전문가라고 할 사람도 많이 없고, 이거를 명확하게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문제로 명확하게 낼 수 있는 게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그 내용만 알면은 많이 맞출 수 있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제사회는 여러 나라가 서로 교류하고 의존하면서 국제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회고요. 특성,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국제법의 특성입니다. 국제사회의 특성이기도 하고 국제법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 평등하도요. 평등한 주권. 그다음에 자국의 이익 추구.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부존재. 마지막으로 추가를 하면요. 강제력이 없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국제사회는요, 결국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주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를 어떻게 강제할 수 없잖아요. 국가를. 그러니까 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국가들은 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게 돼 있죠. 어느 국가의 지도자가 자국이 아닌 타국을 위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타국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그 사람은 퇴출당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부존재. 자, 여러분들은 뭐 유엔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유엔은 그냥 국제기구일 뿐이지 정부가 아닙니다. 이 중앙정부라는 거는 그 정부가 다른 하부 그 국가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중앙정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유엔이 다른 국가들을 컨트롤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부존재하는 거고요. 강제력, 이게 제일 핵심인 게, 예를 들어서 국제 뭐 유엔에서 어떤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정했어요. 근데 어느 한 나라가 이걸 안 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전 세계가 다 이렇게 합심해서 미국을 공격할 수도 없는 거고요. 미국은 이미 최강국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국제사회의 그 특징이라는 거는 이렇게 뭐 그냥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은 다들 제각각이다. 이게 아마 저는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보시면요, 국제법, 세계 여론, 도덕적 규범 등으로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이 써 있고요. 2번 국제사회의 형성과 변천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서 가시고 이걸 묻는 내용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자, 248페이지. 국제사회의 문제, 국제 문제의 이해, 의, 세계화로 국가 간 이동이 증가하고 국제적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개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2번 넘어가고 3번 유형을 보시죠. 평화와 안보 문제, 빈곤과 경제적 격차 문제, 환경 문제, 인권 문제, 보호 문제. 이건 모두 전 세계 범세계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인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발생원이 넘어가고요. 양가로 2번 국제 문제의 특징과 해결 원리. 특징, 국경을 초월하죠. 국제 문제니까요. 다음에 전 세대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요.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죠. 해결 원리는 자, 좋은 말이죠. 그냥 다자간 공조와 협력, 국제 공조,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을 다 종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트입니다.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이 있나? 자, 현실주의적 관점과 자유주의적 관점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고 이해하고 넘어가죠. 자,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동맹이나 갈등이 번복된다. 홉스의 인간관을 기반으로 하고요. 자유주의적 관점은 보편적인 선이나 규제 규범이 있으니까 연합과 협력이 가능하고 계몽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250페이지에 국제사회의 인권 침해 문제는 범세계적인 문제로 서로 협력하여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251페이지에 1번입니다. 다음 내용을 토대로 도출할 수 있는 국제사회 성격을 가장 적절한 것은 국제연합은 2006년 3월 인권이사회를 출범시키기로 의결하였다. 인권이사회는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자, 5번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보편적 규범이 존재한다. 인권이라는 보편적 규범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2번 표는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다. 자, 가는 계몽주의고 가는 자유주의적 관점, 나는 현실주의적 관점이죠. 자, 3번 보시죠. 가는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을 단절한다. 아니죠. 계몽주의는 협력입니다. 답은 3번이죠. 252페이지입니다. 3번. 오늘날의 국제사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기억, 국가들은 여전히 이념에 따라 대결하고 있다. 맞고요. 니은, 인종, 종교, 용토 등을 이유로 국지적 분야 갈등이 맞고요. 디귿, 국제기구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면서 각국의 주권이 제한되기도 한다. 아니죠. 리을, 국제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전쟁의 가능성이 거의 아니죠. 답은 1번입니다. 4번, 국제관계를 다음과 같이 바라보는 관점과 거리가 먼 것은 국제관계는 국가들 간의 관계이며 국가는 국민으로 구성된다. 국가를 구성하는 인간은 이성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 개개인으로 구성된 국가도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자유주의적 관점입니다. 자, 거리가 먼 것은 1번. 강자만이 자기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죠. 나머지 2, 3, 4, 5번은 맞습니다. 5번. 다음과 같은 국제 문제가 갖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40개국의 GNP 합계는 가장 잘 사는 4개국 GNP 합계 5% 정도 지나지 않는다. 빈곤에 대한 문제죠. 자, 옳지 않은 것은 2번. 특정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니죠. 즉 범세계적인 문제죠. 6번. 다음은 법과 정치 수업 시간에 제시된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탐구할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환경난민, 사막화, 해수면 상승 등 각종 환경적인 이유로 생활처럼 떠나는 사람들을 말한다. 자, 이거는 자, 세계적인 문제고 1번. 남북 문제는 국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문제죠.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이번 파트는 이런 식으로 되게 뭐라 하지? 그 일반적인 문제나 아니면 상식적인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다음에 이제 챕터 24 국제관계 국제법 중에 국제법이 좀 까다롭기도 하고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좀 많이 할애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도 아마 여기서 나오겠죠. 자, 챕터 24입니다. 국제관계와 국제법 1. 국제사회의 의미와 특징, 의미, 여러 나라가 교류하고 의존하면서 국제적인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회. 특성, 이 특성 그대로입니다. 국제사회의 특성은 국제법의 특성과 거의 일치해요. 자, 독립된 주권을 가진 국가를 기본 단위로 구성하고요. 강제력을 지닌 중앙정부의 부재, 자국의 이익 우선 추구, 규범과 힘의 논리가 공존한다. 자, 예를 들어서요. 지금 국가라는 단체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건요. 공권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권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 국가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사적 군대를 허용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진짜 국가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 사적 군대가 만약에 국가 군대보다 힘이 셀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굉장히 돈 많은 사람이 굉장히 비싼 용병들을 많이 고용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국가는 그런 재벌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잡아주는 구심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국제사회는 그게 있을 수가 없죠.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세계 정부가 만들어줘야 되고 뭐 나머지 각 국가들은 뭐 군대를 가질 수 없고 이 정도가 돼야 가능한 거지. 그래서 국제법에서 좀 많이 약하다 이런 게 많이 나타나 있죠.
보시다 이제 국제법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면요. 아, 국제법이 이래서 좀 약하구나 이런 걸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국가 이외에도 다양한 국제기구와 비정부 기구들도 국제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국가, 초국가적 행위체, 유엔 같은 거죠. 국가 내부적 행위체, 지자체, 소수민족, 그다음에 영향력 있는 개인은 국가 원수나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이죠. 자, 양가로 1번. 국제적 행위 주체와 국제관계.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대적 변화는 이것도 이거를 막 뭐 트루먼 독트린이 뭐니 이런 걸 물어볼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냥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구나.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가로 2번 국제연합 설립 배경을 보시면요. 2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국가 간 갈등을 효율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할 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자, 구성은 미국 등 강대국이 주도하고, 그 다음 역할, 총회, 국제연합의 최고기관이고요. 모든 그 가입국 모두가 여기 참여해서 1국 1표를 행사합니다. 총회는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게 안보리예요. 안전보상 이해를 안보리라고 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이 있습니다. 자, 5개는 뭐냐? 미, 영, 프, 러, 중 이 5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1국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은 1국 1표 원칙으로 15개국,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민주주의인 것 같죠. 근데 그 다음을 보시면은 틀려요.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안결은 부결됩니다. 자, 그럼 뭐예요? 미, 영, 프 서구 문명이죠.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옛날에 그 냉전했을 때에 딱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엄청 찬성하면은 이 중에 한 명이 반대하고 이쪽에서 엄청 찬성하면은 이쪽에 하나가 반대하고 이러는 순간부터 모든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보리 자체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각 국가들은 결국에 자국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자국의 이익이 안 되면 다 허락을 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해서 좀 뭐라 하죠? 회의 같은 게 많이 발생했던 거죠. 자, 국가 간 우호와 협력 증진 뭐 이런 이사회 등등이 있습니다. 자, 양가로 3번 국제사법재판소 ICJ이고요. 1946년에 창설되었습니다. 의미는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입니다. 자, 구성 15명의 재판관이고요. 2명 이상이 같은 국가의 국민이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 한마디로 15명 모두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할, 조약이나 국제간섭법 등의 국제법을 적용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최종 판결. 자, 임의적 관할권. 임의적 관할이란 분쟁 당사국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미국하고 한국이 국제 분쟁에 휩싸였어요. 이거보다는 최근 많이 읽은 거. 일본하고 한국. 자, 진짜 많이 싸우는데 가장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 독도잖아요. 독도 영유권. 자, 일본 측에서는요. 이 독도에 대해서 우리 ICJ의 판단을 받아보자 계속 그래요. 계속 그러는데 얘네들은 만약에 얘네들이 ICJ에 제소를 해요. 제소를 하다. 근데 한국이 ICJ 제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는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입장은 뭐예요? 아니, 지금 우리 땅이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니네 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우리 땅에 대해서 해서 ICJ 제소를 받지 않고 있죠. 이게 좋은 예가 되죠. 임의적 관할의 좋은 예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 여기서 있죠. 니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다는 거는 그 강제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그 독도라고 하시죠. 예를 들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만약에 놨다고 해보세요. 했는데 우리가 안 주면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ICJ가 이걸 뺏어가지고 일본에 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 그러니까 국가가 알아서 따라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국제연합과 국제사법재판소의 한계.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잦은 거부권 행사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국의 분담금 미납, 재정적 어려움. 그 다음에 중요한 국제 문제는 배제. 그 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적 관할권이 없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불복 시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이제 국제법이 약간 허술하다. 오히려 강대국의 논리에 더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원래 사법제도라는 건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이면은 강자의 논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효용 가치가 없다. 이게 많은 비판이 있는 거죠. 자, 노트입니다. 국제사면위원회가 국제사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 자, 박스 밑에 보시죠. 국제사면위원회는 각국의 정치 권력에 의해 억압당하는 정치범 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할 데 없지만 그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 시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광범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연합과 국제사법재판소의 한계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두 관점, 현실주의, 자유주의는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국제법의 법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중요한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국제법원의 법원에는요, 법원은 뭐냐면요, 법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1번, 2번, 3번이 있죠.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이거 세 개 있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조약은 뭐냐? 의미. 두 개 이상의 국가 사이에서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 종류는 양자조약, 다자조약이 있고요. 효력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약 체결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자, 국제간섭법. 문서 형식의 합의는 없어도 되며 국제사회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법으로 승인되고 준수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보시죠. 종류에는 외교관의 면책특권,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내정 불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외교관 면책특권은 조약으로 됐죠. 자, 외교관의 면책특권이 뭐냐면요, 외교관이 그 국가에서 벌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면책, 책임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옛날에 되게 말이 많았죠. 그 우리나라에 있는 외교관들이 막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람 쳤는데도 처벌할 수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할 수 있는 건 처벌이 아니고 이제 그 외교관 추방 정도만 가능합니다. 자, 법의 일반 원칙이죠.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고요. 의미 보시죠. 밑에 신의 성실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배상 책임의 원칙, 이 세 가지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판례, 학설, 국제기구의 결정들도 국제법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국제법의 특징,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보시죠. 국내법,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적용되며 국가와 국민 사이 또는 국민 상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고요. 강제성이 인정됩니다. 국제법은 다수 국가 사이에 적용되며 국가 상호 간의 관계나 국제조직 등의 규율을 합니다. 강제성이 없죠. 자, 국제법의 효력,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냐면은 헌법이 가장 세고 그 다음에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은 조약, 그냥 국제법 들어가시죠. 국제법 안에 조약과 관습법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가로 2번 국제법의 특성과 기능, 국제법 제정 주체의 한계, 국가를 초월한 입법기관이 없다, 재판 규범으로서의 한계, 국제사법재판 재판이 성립하지 않는다, 임의적 관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제적 법치체 절차의 한계. 자, 그 다음에 국제법의 기능은 중요성이 인식되고 어쨌든 국가 간의 계약은 지켜져야 되고 그 뭔가 규율할 수 있는 그 기준은 필요하니까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1페이지 국제간섭법의 특징 읽어보시고요. 자,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판례와 학설이 갖는 의미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서 1원론과 2원론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우리나라에서 이 국제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좀 우리나라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비준 동의를 얻으면은 뭐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국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원론, 2원론으로 나눕니다. 1원론은 결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은 하나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 그러면 국제법과 국내법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이 우선이냐 국제법이 우선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내법 우위냐 국제법 우위냐 이거 가지고 또 토론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원론은 그 두 개는 따로다 이 내용이죠.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충돌하지는 않죠. 대신에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바로 적용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 그러면 이제 국제법은 따로기 때문에 국내법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국내법에 적용할 수 없는데 국제법을 다이렉트로 국내법으로 적용이 안 돼요. 이원론에 의하면은.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꼭 필요한데 국제법을 적용하는 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263페이지. 다음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들의 구체적인 활동 모습이다.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은 행위 주체는 자, 첫 번째 분납금을 밀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중국의 아동 채용을 금지하라고 촉구하였고요. 북한은 국제저치사의 주민 구호 활동을 중단을 요구하였고요. 그린피스는 폭염 금지 협약을 위반한 노르웨이에 대해서 제품 불매 운동을 벌였습니다. 자, 국가 내부적 행위체는 아니죠. 국가 내부적 행위체는 지방자치단체 이런 겁니다. 자, 2번 다음의 상징이 의미하는 국제기구 산하기관이 아닌 것은 유엔이죠. 국제사면위원회입니다. 4번입니다. 자, 다음 3번 264페이지입니다. 다음 글의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190여 개의 회원국으로 이어져 있으며 유엔이죠.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등 6개 주요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하나인 B는 국제 분야 ICJ죠.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기구이다. 있습니다. 1. A는 자체적인 군대와 정찰이 아니죠. 2. A의 회원국들은 주요 기구에서 모두 주권 평등 원칙 아니죠. B는 강제 아니죠. 임의관할권입니다. 4번 B는 보건, 교육, 연구, 원전도 수행하고 있다. 5번 A, B는 국제사회에서 중앙정부 역할을 수행한다. 답은 5번이고요. 그 4번은 오답입니다. 5번을 고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입니다. 밑줄 친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기구는 국가 간의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의해 이건 또 ICJ죠. 자, 옳지 않은 것 1. 국제기구나 개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맞습니다. 2. 국적이 다른 15명이 재판관 맞습니다. 3. 국제연합의 가맹국만 아니죠. 임의관할이라서요. 꼭 국제연합의 가맹국만 하는 게 아니고요. 동의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5번입니다. 빈칸 기업부터 디귿에 해당하는 행위 주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국제사회에는 다양한 행위 주체가 존재한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주체는 국가에 대한 거죠. 또한 국경을 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니은 초국가적 행위체입니다. 와 한 국가의 일부분이지만 독자적 영역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행위하는 디귿 내부적 행위체가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1번 기업은 국민 영토 주권 맞습니다. 국가죠. 2번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기업의 기능과 역할은 다소 감소한 추세 맞습니다. 3번 다국적 기업이나 국제적 활동은 니은에 해당할 수 있어요. 4번 소수민족 소수인종 지방자치 디귿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5번 니은과 디귿 영향력은 계속 증가하여 머지않아 국가 아니죠. 국가는 국가고요. 얘들이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5번이고 이것도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편집 과정에서 많이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6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인데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보시면은 A 보시면은 분쟁국에 의하여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법으로 수락된 일반 관행의 증거로서 국제 관심,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 자,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외국어를 우리나라 그 외국 그 법률 언어를 우리나라로 이렇게 환원시키니까 이렇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기를 주고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거죠. 해석하기 어려우니. 어쨌든
문제를 풀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A는 체결 당사국에만 영향을 준다. 아니죠. 이거를 받아들인 국가도 해당이 됩니다. 1번이 아니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들입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66페이지 7번입니다. 밑줄친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국제법을 보기 위해서 골라 나눈 것은 자 기역은요 조약이고 니은은 국제관습법입니다. 이건 제가 하나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교토의정서는 조약입니다. 그다음 니은 문화다양성 협약은 관습이고요. 디귿 외교관의 면책특권은 원래 관습위원회 조약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약입니다. 리얼 집단화사 금지는 조약입니다. 권리남용 금지는 관습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이거는 지금 답이 누락됐습니다.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에 4번입니다. 8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71년 이란의 남사르에서 채택되어 1975년 발전된 남사르 협약은 국경을 초월해 이동하는 물세를 국제자원으로 규정하여 가입국의 습지를 보존하는 정책을 이행할 것을 의무하고 있으며 습지에 대한 거죠. 자, 옳은 것은 5번 지구촌 문제로 등장한 현안을 다자간 협력의 형태로 해결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9번 다음 헌법 조항에 관련된 옳은 설명은 6조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 다음 60조를 보시면요. 자, 국회는 무슨 조약 한다면서 마지막에 보시면요. 동의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체결 비준은 대통령이 하는 거고요. 국회는 동의를 하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9번에 기역. 조약의 체결 비준은 대통령이 가진 거 맞고요. 니은. 국제법은 법 단계에 있어서 헌법보다 하위의 법 맞죠. 디귿. 국회는 모든 조약의 체결 비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했어요. 그럼 뭐냐? 국회는 딱 이 나열에 대한 것만 동의권을 갖는 겁니다. 모든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리얼.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국제법은 법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아니죠. 자, 국회의 동의를 얻은 국제법은요. 국내법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국제법,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제법이 이제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냥 그림을 못 그리니까 네모로 할게요. 한국이 있는데 이게 와서 한국법이 되기 위해서는 동의를 거쳐야 돼요.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자 어때요? 이미 국제법은 국제에서는 통용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기 위해서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럼 동의를 못 받았다고 해서 이 국제법이 국제에서 쓰이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 국제법은 국제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리을은 틀렸습니다. 자, 268쪽의 10번입니다. 가 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가 국가 내부의 전용 국내법이고요. 나는 국제법이 되겠죠. 1번 가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된다. 국내법 내용 맞습니다. 2번 가는 치해법권을 가진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국가 내 모든 개인의 효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3번 나는 개별 국가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될 수 없겠죠. 강제되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국제법 사이에서는요. 답은 3번이고 치해법권이 뭐냐면요. 주한미군을 예를 들면요.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뭐 주한미군 여기 자리 잡았다고 하면요. 여기를 이제 미국의 영토로 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미국법이 적용되죠.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교관 면책특권도 좋은 예가 되겠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도를 보면은 미군 부대는 안 나오고 그러기도 해요. 11번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국제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이건 뭐죠? 환경 문제죠. 자, 옳지 않은 것 1번 국제법은 개별 국가에 의해 무시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보시면은 미국은 협약에서 탈퇴하여 6년 동안 이 기준을 맞출 수 없었다고 하죠. 다음 2번 국제법을 강제할 수 있는 법 집행 절차가 있다. 아니죠. 미국이 이렇게 어기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챕터 25 계속 하겠습니다. 국제 문제와 외교. 이 챕터를 보시면요. 이건 솔직히 거의 설명할 게 없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은 다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 문제는 토길 문제, 환경 문제, 경제 문제, 문화 문제가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바람직한 외교 정책을 보시죠. 자, 바람직한 외교 정책 어떤 거겠어요? 270페이지 양가로 2번 국제사회 공존을 위한 외교 정책을 해야 된다. 이게 아마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국제사회의 법적 문제. 자, 법적 문제가 발생이 어떻느냐라고 했더니 양가로 1번의 두 번째 줄 보시면요. 국제 분쟁의 빈도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양가로 2번 바람직한 세계 시민 자세는 뭐냐? 뭐겠어요? 그 위에서 말한 대로 국제사회 공존을 위해서 그런 거를 뭐 서로 희생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도덕적으로 맞고 또 상식적으로도 옳은 내용들 고르는 내용이 이번 챕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앞에 있는 24 챕터에 비하면은 굉장히 비중이 떨어진다고 보이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 책 내용을 떠나서도 상식적으로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노트 한번 보시죠. 271페이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외는 없다. 자, 개별 국가만 하는 게 아니고 전 나라가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세계화는 무조건 옳을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분쟁도 여러분들 읽어보면요. 결국에는 치료약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가진 기업과 원만한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뭐랄까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내용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273페이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국제 문제이다. 가부터 라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일, 환경, 경제, 문화 문제가 있습니다. 자, 5번 가부터 라의 문제들은 우리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니죠. 환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죠. 왜 중국에 있는 스모그를 우리나라가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답은 5번이죠. 2번 우리나라의 분단 극복을 위해 다음 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독일은 어쨌든 간에 그 서독과 동독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합쳐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두 번째 줄을 보시면요. 일상적으로 보는 신문이나 텔레비전 채널도 다르고 두 지역 사이에는 여전히 베를린 장벽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두 민족 사이에 그 간극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민족의 이질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게 답이겠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3번 다음과 같은 세계의 흐름을 고려할 때 적절한 진술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세계의 정치적 이념들이 점차 그 거리를 좁혀가고 있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맥을 같이 하는 세계화는 이제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에서도 물리적 국경의 의미를 점차 약화시키고 있다. 이제 세계화의 추세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자, 1번, 2번, 3번 읽어보시면 되고 4번 보시죠. 문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바람직한 문화 수용 태도이다. 아니죠? 4번 다음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은 외교란 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려는 활동이다. 오늘날 국제사회가 복잡해지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한 국제외교가 활발해지면서 외교의 중요성과 개방성은 강화되고 있다. 또한 국제관계의 주요 관심사가 바뀌고 있으며 이러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1번 가능한 모든 외교수단이 사용되고 있다. 맞습니다. 2번 이념보다는 실리 추구하는 외교를 변화했다. 맞습니다. 3번 외교의 범위가 스포츠, 문화 등으로 다양해졌다. 맞습니다. 4번 국익을 국대하기 위한 전쟁도 외교의 하나의 수단 아니죠. 전쟁은 전쟁일 뿐이지 외교수단은 아닌 것이죠. 5번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타난 국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바람직한 외교 정책은 자,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과거와 달리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는 독립국가들 간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즉 지구촌 어느 구석 한 나라의 상황이 언제 어떻게 국내외 환경에 영향을 미칠지 가늠할 수 없고 한 나라의 정치 상황은 국제 정치적 환경을 떠나서는 바로 인식할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이다. 자, 1번 국제 문제에 대해 이념을 중심으로 협력한다. 2번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리만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3번 국정 목표를 치안 질서 확립과 국방력 증가에 둔다. 4번 국제관계의 변화를 주시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4번이 되겠죠. 밑에 2번은 4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간의 무역 행위를 규율하는 기본 장치로서 자유무역주의와 무차별주의 그리고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국가 간의 무역 행위를 규율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수정보완을 거쳐 1995년 세계무역 WTO 체제로 이행하게 되었다. 자, 기억. 무역 장벽과 관세가 축소되고 교역이 증가했다. 맞습니다. 니은. 개별 국가의 정책 결정권은 더욱 축소되고 있겠죠. 틀렸습니다. 디귿. 국가 간 무역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규를 재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겠죠. 리을. 경쟁을 촉진시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게 되어 국가 간 빈부격차가 완전히 아니죠. 오히려 빈부격차 문제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